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고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방산 한일전 2탄인가요? 네, 방산 한일전 2탄입니다. 지난 전차 대결에 이어서 이번엔 자주포로 한번 대결해 보겠습니다. 자, 일본은요 현재 수출 가능성이 가장 많은 무기로요 의외로 자주포를 꼽고 있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의 K9하고 붙겠다는 얘기죠. 일본은 이 K9에 대항해서 이제 99식이라는 자주포가 있는데, 이 우리의 K9 자주포하고요 이 일본의 99식 자주포는요 우연하게도 1999년에 모두 시제 차량이 등장했습니다. 우리 K9은 세계 최고의 자주포를 목표로 개발을 했고요. 일본 역시 99식이 등장했을 때 독일의 PZH-2000과 견줄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자주포를 만들었다고 자랑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요 우리의 K9과 일본의 99식 자주포를 비교해보고 앞으로 수출 시장에서 과연 누가 승리할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당연히 개발 배경부터. 그렇죠. 지난번에는 우리 K2 전차부터 먼저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일본의 99식 자주포부터 한번 먼저 알아보기로 할게요. 1999년 이전까지만 해도요, 일본 육상자위대의 자주포는 105mm 포의 74식, 155mm 포의 75식, 그 다음에 203mm 포의 미제 M110A2 이 세 종이었어요. 이 중에 75식 자주포는요, 이름 그대로 1975년에 제식화된 자주포인데, 이게 장전 방식이 굉장히 독특해요. 이게 리볼버식이에요. 그러니까 실린더가 탁탁탁탁 돌아가는 거. 그 드럼이라고 하는데, 큰 드럼이. 그러니까 이런 드럼이 돌아가는 그런 자동 장치였어요. 게다가 이제 유압식 스티어링을 채용해서 당시로서는 나름대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자주포였죠. 그러니까 두 개의 리볼버식 자동 장전 장치를 이용해서 18발 연속 발사가 가능했었어요. 꽤 괜찮았었어요. 그 다음에 최대 발사 속도로 사격하면은 3, 4분 이내에 내부 탄약 전체를 사격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분당 한 3발에서 5발 정도로 지속 사격이 가능했던 그런 자주포였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때는 분당 최대 10발까지 사격이 가능했다고 하니까 지금 기준으로 봐도 뭐 사격 속도는 그렇게 처지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로선 굉장히 우수한 성능에 해당이 됐었죠. 기본적인 운영 방식은요, 이게 사격 진지에 도착해서 방열해서 이제 사격할 수 있는 데까지 한 3에서 5분이 소요가 됐고, 적의 대포병 사격에 대응해서 3분 이내에 사격을 종료하고 진지를 이동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75식의 최대 사거리는요 약 19km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대충 이 비슷한 시기에 출현한 소련의 자주포 2S1의 최대 사정거리가 약 15km 정도였고, 그 다음에 이 75식이 나오기 전까지 육상자위대 최대 구경을 자랑하는 견인식 203mm 포가 이게 뭐냐면 그 아까 말했던 M110A, 요게 최대 사정거리가 17km였어요. 그러니까 육상자위대는 이 75식 자주포의 사정거리 19km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 리볼버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이 자동 장전 장치. 근데 이게 장전 장치에 18발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비탄으로 10발을 탑재해요. 그러니까 28발밖에 탑재가 안 됐다고. 그리고 자동 장전 시 포신의 각도가 6도로 제한이 돼버려요. 더군다나 방어력도 형편없었다고. 그리고 주무장인 이 155mm 포가 겨우 39경장이었어요. 아무튼 이 75식 자주포가요 75년부터 배치되기 시작해서 1985년까지 201대가 생산이 되는데, 이게 여러분 일본 무기의 최대 약점이 가격이잖아요. 단가. 대당 가격이 3억 엔이에요. 3억 엔. 그리고 더군다나 80년대가 되면서 급속히 구식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일본의 육상자위대는 75식 후계 자주포 연구를 85년부터 시작합니다. 당초에는 단순히 이 39경장의 자주포 포신을 39구경장으로 교환해서 사거리를 늘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욕심이 생기는 거지. 야, 이왕 이렇게 할 거 새롭게 더 좋은 거 만들어 볼까 해서 그러니까 FCS, 즉 사격 통제 장치를 신형으로 했고, 기동력을 저하시키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일본의 89식 장갑 전투차가 있거든. 이 89식 장갑 전투차의 샤시를 베이스로 해서 신규 자주포를 개발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연구 시제품이 1987년 예산으로 시작이 돼서 92년도 예산까지 약 56억 엔을 들여가지고 장전장치, 포신, 계층용 탄약, 그 다음에 신관포, 포탑부 등등등 모든 게 서럽게 제작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전히 일본 국내 제작사에서 제작을 한 자주포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94년도 예산에서 장비화를 전제로 한 개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96년도까지 기술 시험이 실시됐었고 97년도에 실용 시험에 들어가서 이듬해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이 담당 메이커가 어디였냐면 이제 미쓰비시 중공업이었어요. 그다음에 포탑부는 일본 제강소에서 만들었는데 99년도에 최초로 그 4대가 이제 조달이 됐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사업 실시한 지 7년 만에 개발이 완료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자주포 개발 사례를 고려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이 99식 자주포가요, 제식화된 직후에 2001년에 얘네가 이제 자주포 실사격 데이터를 해야 되는데 일본이 이거 할 만한 데가 이렇게 많지가 않다고. 일본이 이렇게 국토가 이렇게 막 길잖아. 그래서 자국에선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어디에 보내서 미국의 사격 시험장으로 2대를 보내요. 그 2대의 99식 자주포하고 1대의 그 탄약 보급 수송차를 이제 배에 실어서 보냈는데 도중에 수송선이 침몰해. 도중에 수송선이 침몰해서 모두 바닷속에 가라앉았어요. 그러니까 보험을 들었어요. 보험을 들어가지고 보상은 받았는데 대신에 이 실사격 데이터 수집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일정이 또 질질질질 늘어져요. 99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2001년 이후에 실전 배치가 되기 시작했는데 현재 지금 이 순간 2022년까지 약 몇 문이 나왔을까요? 130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위대에 배치됐어요.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네. K9의 개발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K9의 개발 배경,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K9의 개발 배경 굉장히 소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1980년대 초반부터 여러분 북한 포병이요 굉장히 발전합니다. 일단 포병을 휴전선 일대에 전진 배치시켜요. 그 다음에 이 포병 장비, 즉 북한 포병 장비의 장사정화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자주화도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당시 80년대 초반에 북한군 화포의 자주화가 60%가 넘었어요. 또 하나, 이 갱도를 얘네가 파잖아. 그러니까 이 포상에 갱도화를 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가장 큰 위협이 뭐였냐면 이 M1978 이른바 곡산이라는 170mm 자주포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사정거리가 당시에 40km였어요. 그때 우리 한국 육군 포병의 가장 장사정 화포가 뭐냐면 M107 캐논 자주포였는데 이게 사정거리가 32km였다고. 그러니까 8km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곡산 자주포는요, 랩탄이라고 있어요. 이게 로켓 추진탄, 로켓 그 보조 추진탄이거든. 요거를 사용하면 무려 사거리가 54km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군은 이거를 포병군단하고 전방군단의 서부전선을 중심으로 대량 배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함으로써 뭐야? 이른바 이때부터 장사정포를 이용한 수도권 위협 전략을 하죠. 근데 이때 당시에 그 심리적인 충격 효과가 굉장했어요. 물론 우리 군도 198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이런 그 포병 전력 강화에 대응을 해가지고 삼성 테크인에서 미국제 M109A2의 한국형인 K55 요거를 면허 생산해요. 그래서 대량으로 장비하게 되죠. 그런데 이 K55가 사실 뭐 괜찮은 거였어요. 괜찮긴 하지만 사거리하고 발사 속도, 사격 통제 장치, 그리고 기동성하고 뭐 방어력 등등등 해서 조금은 미흡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우리 군단급용 대구용 화포, 일본이 쓴 거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M110A1이라고. 이게 8인치 자주포인데 요거하고 M107 아까 말했던 이 175mm 자주포 역시 북한 화포에 비해서는 대구형이지만 사거리가 못 미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는 얘기지. 따라서 우리 육군은요, 장거리 사격, 장사정이죠. 그 다음에 발사 속도의 증대, 기동성, 생존성 및 신뢰성을 갖춘 155mm 신형 자주포의 국내 독자 개발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때의 세계 자주포 개발 동향이 뭐였냐면 화포의 신속한 사격 및 진지 변환, 이른바 이제 슈덴 스쿠트라고 하는 건데 이런 전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에 발맞춰서 연구 개발 개념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성 테크인이 이게 K55 요거 면허 생산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은 요거 면허 생산을 하면서 축적된 기술 가지고 어떻게 될 줄 알았어요.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자주포 모델을 개발해 보려고 하니까 난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초기에 원래 이 원 제작사 K55가 왜 미국제 M109A2 요거잖아요. 이거의 원 제작사가 어디냐면 유나이티드 디펜스였어요. 이게 미국 회사인데 나중에는 이제 영국의 BAE에 합병되는데 여기하고 그다음에 영국으로부터 차체의 주요부의 설계 협조를 받았어요.
이게 협조를 받았는데 무슨 난관이 많이 있었나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 장갑 패널 있죠? 이 장갑 패널에 대한 용접 기술이 굉장히 부족했었대요. 또 하나 이제 고기동 차량이잖아. 이게 굉장히 큰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이런 커다란 차량의 차대하고 파워팩에 대한 개발 경험이 거의 없다시피 했었어요.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가 요런 걸 지적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국방과학연구소가 현대전공, 이제 지금 현대로템이죠. 그러니까 현대전공에 이때는 K1 전차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K1 전차 차체를 이용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 삼성 테크인 입장에서는 그럼 차체를 현대전공 걸 써야 되는데 이게 사실 이 방산업체 간의 자존심 싸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성 테크인, 그러니까 요때는 삼성 항공이었어요. 삼성 항공이 삼성 테크인으로 되고 요게 이렇게 됐는데 요때 삼성 테크인이 뭐라고 하냐? 우리 타사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 꼭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나이티드 디펜스하고 영국에서 기술을 이제 들여와서 이게 차체를 완성한 거예요. 이렇게 해외에서 들여오는 기술로 차체를 개발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야지 주행을 한번 해보니까 근데 이게 K9이 굉장한 장포신이었거든요. 장포신이었기 때문에 균형 유지가 굉장히 힘들어서 애를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래서 나중에 무게중심 같은 거 이거 해결하느라고 뭐 엄청난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거 여담이었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XK9이라고 명명된 신형 자주포 체계는요. 이 K55의 39 구경장보다 증거된 무려 52 구경장의 아주 장포신의 화포를 채용하게 됩니다. 이게 최대 사거리가 40에서 50km 나왔고요. 최대 발사 속도는 8발 이상을 목표로 했었고, 그 다음에 자동 사격 통제 장치하고 반자동 탄 이송 장치, 그 다음에 장전 장치, 그 다음에 자동 포 구동 장치, 그 다음에 자동 위치 확인 장치 등등등 모든 게 오토매틱으로 되는 이런 장치를 구비했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K9의 개발 목표가 뭐였다? 하이엔드급이었어요. 굉장히 사양이 높은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정부 주도 사업이긴 했어요. 그래서 ADD가 사업 관리하고 기본 설계, 시험 평가, 뭐 종합 군수 뭐 이런 거를 주관했어요. 그래서 89년 6월부터 98년 10월 초까지 약 한 900억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한 10년 동안.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체적인 구조조의 기술 등의 기초기술 분야의 어려움을 이 산학 협동으로 해결했어요. 아까 뭐 그런 밸런스 문제 같은 건 외국하고 좀 이렇게 했었는데 그 외에도 해결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았거든. 그래서 일단 프로그램 등의 분야에서는 서울대학교하고 카이스트, 부산대학교, 항공대학교 등이 참여했고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이제 제작에 참가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항공, 즉 삼성테크인, 현 하나테크인이죠. 이 회사가 설계 및 시제 제작을 주관했고 그 다음에 포의 자동 장전하고 자동 사격 통제 장치 및 자동 위치 확인 장치 같은 거는 삼성전자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삼성전자였고 여기에 이제 나중에 삼성 탈레스로 바뀌고 현재 하나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이 회사하고 또 LG정밀이 같이 했어요. 현 LIG 넥선. 그다음에 155mm 화포 개발은 화포 개발 경험이 있었던 기아중공업. 이제 지금은 위아중공업이 됐죠. 그다음에 탄약은 이제 풍산하고 한화가 이 신형 화포에 적합한 탄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굉장히 노하우를 많이 써서 지금에 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이런 그 155mm 탄을 만들고 있어요. 또한 이 트랜스미션 생산에는 통일중공업, 그 다음에 엔진 및 유압기구와 케이블 등 주요 부품은 쌍용중공업하고 두원중공업 등이 참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260여 개의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죠. 엔진하고 트랜스미션은 우리가 개발한 게 아니라 일단 엔진은 독일제를 들여왔고 트랜스미션은 미제를 들여왔어요. 그래서 그걸 들여와서 국내에서 조립 생산한 거예요. 우리가 개발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K9이 개량되면서부터는 우리나라가 만든 파워팩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아무튼 이때는 이랬어요. 아무튼 이 10년간의 산학 협동을 하면서 진짜 피땀을 흘렸고 이 과정에서 155mm 자주포 체계 독자 개발 기술 기반을 구축합니다. 정말 눈물겨웠어요. 엄청나게 눈물겨웠습니다. 그리고 95년 1월에 드디어 시제 차량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96년에 시험 사격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육군의 야정 운영 적합성 평가를 실시했어요. 그게 98년이었는데 군으로부터 전투용 사용 가 판정을 받죠. 그래서 이때 드디어 XK에서 X를 떼버리고 K9이라는 제식 명칭과 함께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98년 10월에는 이제 규격화가 완료됐고 초도 생산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99년 12월 17일 날 삼성테크인 창원 제3공장에서 출고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고돼서 이때부터 육군과 해병대의 야전 배치가 시작됐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개발 배경은 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비교를 좀 해볼까요? 네, 먼저 차체와 기동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9식부터 한번 볼게요. 99식의 장갑은 일단 알루미늄 합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자주포라는 게 맨 앞에 나가서 몸빵하는 게 아니니까 알루미늄 합금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겠지. 차체 전면 상부는 약간 경사져 있고 측면하고 후면은 완전 이제 수직이죠. 그 메이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쓰비시 중공업이었고, 엔진은 순행 4사이클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이었습니다. 이게 600마력짜리인데 이 엔진은 원래 선박용 엔진이었어요. 그래서 인터쿨러가 붙은 터보차저를 장비하고 있었는데 배기량은 16,000cc였습니다. 현가 장치는 토션바식이었고요. 아주 평범하죠. 그 다음에 99식 자주포의 중량은 이게 40톤 정도 됐어요. 그래서 최고 속도는 53km 정도 됩니다. 시속. 또한 99식 자주포는요, 제자리 선회가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제자리 선회가 중요하냐면은 자주포가 진지에 들어가고 나올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건 뭐 요즘 자주포는 다 해요, 사실. 99식 자주포의 이제 전폭은 3.2m, 전장은 6.64m 정도 됩니다. 항속거리는 한 300km 정도 되고요. 승무원은 4명이 탑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도속 가능 심도는 한 1.2m 정도 돼요. 솔직하게 기동력하고 방어력은 그저 그런 수준이에요. 특히 방어력은요, 12.7mm 중기관총 방어가 힘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겨우 소총탄 막는 정도. 알루미늄 합금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자주포라는 게 까딱 잘못하면 카운터 어택을 맞아요. 그럼 이제 주변에서 이제 막 폭발할 수 있거든, 포탄이. 근데 이 99식은요, 반경 10m에서 폭발하는 152mm 통상 고폭탄에 대한 방어력이 없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져요. 12.7mm도 못 막는데. 아무튼 방어력은 굉장히 형편없다. 반면 우리 K9은요, 균질 아변 강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방이 35mm 이상이에요. 따라서 14.5mm, 이게 보통 이제 공상권, 동구권 쪽 기관총탄의 구경이죠. 14.5mm 기관총탄의 완전 방어가 되고요. 10m에서 폭발하는 152mm 통상 곡폭탄에 대한 승무원 방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K9의 전투 중량은요, 47톤이고요. 엔진은 아까 말씀드린 독일제 MTU 881 KA550 4사이클 순행식 디젤 엔진이에요. 최대 출력은 한 1000마력 정도 되고요. 트랜스미션은 미국의 엘리슨사제 X11005A3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사용한 거냐면 이제 M1 전차에 사용한 거예요. 이 M1 전차에 사용된 변속기의 디젤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어는 전진 4단, 후진 2단이고요. 서스펜션은 99식은 그냥 일반적인 토션바였는데 우리 K9은 독립 현가식 6기압 서스펜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독립 현가식 6기압 서스펜션은요, 기존의 토션바식에 비해서 차체를 이중바닥으로 할 필요가 없고 충분한 공간 확보가 되는 것과 함께 차고를 낮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 방식에 의해서요, 대형 전륜이 장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높은 기동 속도를 유지할 수 있죠. 또 하나 이동 중의 안정성과 쾌적성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이제 K9 자주포의 백업 시스템이 뭐가 있냐면 화생방전 방호 장비, 그 다음에 추진체 자연발화 방지를 위해서 포신 온도 센서를 부착했어요. 그리고 엔진룸과 차체와 포탑 내부에 화재 진압용 할론가스 소화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방 장치까지 있죠. 근데 중요한 게 자주포니까 네. 포탑이 좀 중요하죠. 네, 그렇죠. 이제 공격력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일본의 99식 포탑에는요, 조종수를 제외하고 포반장, 조준수, 장전수 3명이 승차합니다. 근데 장전수라고는 해도 99식 자주포는 자동장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장전장치 조작하는 사람이에요. 탑재된 155mm 포는요, 52구경의 장포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최대 사거리가 30km가 나옵니다. 근데 역시 사거리 연장탄, 이 랩탄. 이 랩탄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로켓 어시스티드 프로젝타일이라고 해서 이게 로켓 추진탄이에요. 로켓 보조 추진탄인데 요거를 사용하면 40km까지 날아가요. 그 다음에 99식의 자동 장전 장치는 기존의 75식이 장전할 때 6도 이상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동 장전 장치예요.
또한 이 75식이요 탄환만 자동 장전이고 장약은 수작업이었는데요. 99식은 장약도 자동 장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하고 같이 다는 게 있어요. 87식 탄약차를 베이스로 개발된 99식 탄약 급탄차하고 연계할 수 있어서 차량 외부에서 자동 급탄 기구가 탄을 이제 급탄해 줄 수 있습니다. 발사 속도는요 최대 3분간 18발 이상이고요. 지속 사격 시 분당 2발에서 3발 이렇게 지속 사격을 할 수 있습니다. 탄약 적재량은 30발로 요즘 자주포 치고는 굉장히 적습니다. 사격 통제 장치는 완전 자동화돼 있어요. 그래서 94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얘네 용어가 굉장히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 신야전 특과 사격 지휘 장치. 그러니까 보통 이제 FADAC라고 해요. 이게 Artillery Digital Automatic Computer라고 했는데 요 장치하고 링크가 가능합니다. 링크가 가능해서 요거를 사용하면 사격 지휘소의 버튼 하나로 자동 표적 지정, 자동 조준, 자동 장전, 자동 발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자주포 승무원은요 진지 진입 뒤에는 각종 장치 모니터링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신형 FADAC는 무인 관측기 FFOS (Flying Forward Observation System이라는 건데 이게 한마디로 이제 그러니까 무인 헬기예요. 요거하고 데이터 링크도 가능합니다. 이 FFOS는요 종심 관측 능력이 50km 이상이에요. 그리고 항속 시간은 3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적외선 전방 감시 장치하고 가시광선 컬러 TV를 장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거리에서의 목표 포착이나 탄착 관측을 수행하죠. 이 헬기가. 그러니까 이 한 세트가 무인기가 8대, 무인 헬기가 8대 있고요. 발진 장치, 정비 지원 장치, 통제 장치, 그다음에 추적 장치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 날려서 목표를 보고서 얘가 그 목표 지정해주면 거기다 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시 이게 나왔을 때는 굉장히 이 목표 획득에 좀 획기적인 시스템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K9의 공격력. 예, 제가 앞서 말씀해드렸듯이 우리 K9 자주포는요 하이엔드급 자주포로서 수출까지 고려했습니다. 그래서